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뭐 듀샹이 변기 출품하면서 그냥 완전한 그 재즈이스트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은 이분이 이제 철저한 모더니스트였고 그 모더니스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모더니즘적인 그 초월적인 세계,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분이 접근해 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그 이후에 일단 드러나는 뭐 다양한 형태의 그 뭐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좀 오해하기 쉬운 그런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그것들은 이제 그 듀샹의 후반부에 나오는 어떤 이제 작품 활동이나 그것들 이어받았던 후대 예술가들의 생각이고요. 초기에 듀샹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예술, 그러니까 이제 그 듀샹이 던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예술의 본질, 예술의 기능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근본적으로 이제 재현, 뭐 미메시스, 모사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각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의 근본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망막, 그러니까 눈에 비치는 이 시각적인 재현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망막 예술,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으로 예술이 지향하는, 예술이 지금 뭔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게 뭔지는 모르고, 그게 이제 옛날에서는 이제 뭐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였다라면 지금 이제 그 현대에서는 그런 어떤 이데아적인 세계, 실제로 우리가 뭐 기독교적인 또는 이제 헬레니즘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문화들은 전부 다 망했죠. 그 망한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18세기 과학혁명 이후에 17세기, 18세기 과학혁명 이후에 드러났던 기계 문명이든지 아니면 자본주의 문명이든지 이제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들은 이제 이 울타리 안에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계 문명이라고 하는 거 또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동물원에 갇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뭐 코끼리나 사자나 말처럼 하나의 동물에 불과한가?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인간은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생물학적 유기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을 설명할 수 없고 뭔가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거, 이 동물원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라고 하는 걸 각성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18세기 이후에 이제 표현주의, 낭만주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드러나게 됐었는데 여전히 그것도 이제 듀샹이 생각할 때는 망막 예술에 갇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게 뭐 사진기처럼 정확하게 묘사를 하느냐, 아니면 표현주의나 인상주의처럼 뭔가 이제 문구스레하게 묘사하느냐. 인간의 심리 상태를 하여튼 이 묘사라고 하는 거, 이 묘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일단 우리 시각 또는 청각 이런 어떤 감각적인 것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것, 초월적인 것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한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감각적인 게 갇혀버려요. 아 좋다. 아 예쁘네. 그래서 초월적인 거를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예술가들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해저에 있는 해녀들인데 자기들이 본 것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려고 하는데 항상 그거를 보는 감상자들은 그 바다 표면에 있는 것만 가지고 왜 바다 깊숙하게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듀샹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술가들이 지금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바닷속으로 들어가려면 숨을 못 쉬어요. 뭔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 느낌들 이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바닷속으로 못 들어가는 건데 아무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그래서 계속 기체에 남아 있어요. 바다 물결에 보여지는, 아니면 바다 표면에 보여지는 그것에 현혹돼 가지고 바닷속을 못 들어가는 것들이죠. 바닷속 안으로 그 심해 깊은 곳으로 못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듀샹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추상 표현주의도 마찬가지고 모더니즘도 마찬가지고 들어가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깨부시고 들어가라. 근데 이제 어떻게 깨부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충격이 필요한 것들이고 그게 이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제 소변기를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내용이죠.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거를
보고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변기만 보고 있어요. 아, 너무 섹시해. 반짝이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지금 예술적인 또 영감이나 예술적인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니죠. 지금 소변기를 타고 들어가라는 건데 거기는 못 들어가고 자꾸 이제 부처님의 손가락만 보고 왜 소변기가 예술일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바보 멍청이들. 이게 왜 우리가 바보 멍청이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우리는 이 망막 예술이라고 하는 이 망막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에 봉착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다다음 주까지 수업하나요? 12월 둘째 주까지 이번 주 둘째 주 하면 이제 끝날 텐데 한 2시간 정도 또 3시간 정도 이제 듀샹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면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말할 수 없는 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말이 이제 일단 뭐 말이 안 되지만 말할 수 없는 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말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자가당착적인 모순적인 표현인데 하여튼 이제 어떻게든지 그것들을 우리가 느끼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이 듀샹을 통해서 듀샹의 작품들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서론에서 보면 1961년도에 1월 달에 이제 마르셀 듀샹이 뉴욕으로 가게 돼요. 뭐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이제 듀샹이 그 입체파 형태의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것이 이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1961년도에 이제 마르셀 듀샹이 자신의 동생에게, 여동생도 화가예요. 화가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런 부탁을 하죠. 이제 작업실에 가면, 스튜디오에 가면 병거리 하나하고 자전거 바퀴가 있는데 이걸 빨리 소포로 보내라. 미국으로 소포로 보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편지가 뭐 지금이야 이제 이메일 쓰면 바로 도착하지만 지금은 이제 61년도니까 거의 한 달 정도 걸렸을 거예요. 배 타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동생이 딱 편지를 받았을 때는 이미 스튜디오를 깨끗이 청소한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볼 때 이 병거리나 자전거 바퀴 그러니까 전혀 예술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쓰레기통에 버렸죠. 이제 그런데도 듀샹은 자 이걸 이제 뉴욕에 있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그 비슷한 것들을 가져오고 또 파리에서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것이 또 이제 파리 백화점에서 팔고 있었거든요. 병거리라고 하는 걸 그거를 또 가져다가 전시를 하죠. 전시를 한 것도 그냥 전시를 한 게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하게 돼요. 자,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 듀샹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을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레디메이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디메이드 개념은 듀샹이 만든 건 아닌데 듀샹이 일단 시작을 했었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듀샹이 레디메이드를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시작한 것들이 아니라 계속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봤던 그런 어떤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착을 하게 되고 또 그것들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제 비평가라는 학술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레디메이드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생겨나는 거죠. 자,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기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준비된 거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의 또 새로운 예술 작품이 이제 출현하게 되죠. 이게 이제 1960년도에 등장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추상예술주의 이제 1950년대, 40년대 말부터 50년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추상 표현주의를 좀 공부해야 이게 좀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다루지는 못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이제 그 도발적인 거가 하나가 이제 철학적인 문제로 우리가 지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게 지금 원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스튜디오에서 사왔던 병거리든지 자전거 바퀴라든지 이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자 그와 똑같은 유사한 형태의 뭐 자전거 바퀴라든지 병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가져와서 전시를 할 경우 또는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시를 할 경우 이게 과연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원본성, 진본성, 이 오센시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가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 이거를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과연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등장하죠. 자, 이제 그런 예술 작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형태의 뭔가 그런 어떤 아우라가 있는 추구하는 형태의 작품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그런 어떤 예술적 효과를 갖는다라고 하는 사례들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제 고대 BC 5세경에 피디아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의 조각가가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 그 처녀신 아테네,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말이 처녀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테네 여신을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처녀신 아테네를 모시는 신전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상하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세워놓은 이제 아테네 신상이 있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기념비적인 조각이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게 어떻게 소실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구스타프 쿠베르가 1849년에 그 돌 깨는 사람들, 스톤 브레이커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자, 이것도 이제 폭격 때문에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진으로만 남아 있는 경우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듀샹의 병거리도 마찬가지이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술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것들이죠. 고대에 이런 작품이 있었다. 또 폭격맞기 전에 이러한 작품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듀샹이 지금 병거리라고 하는 또는 자전거 바퀴라고 하는 걸 지 스튜디오에서 전시를 했다더라. 근데 그게 예술이다더라 라고 하는 것. 자, 이제 여기서 지금 예술 작품이 가지는 위상은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힌트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예술은 전부 다 아까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망막 예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감각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예술 작품의 특징이었죠. 근데 지금 듀샹이 던지고 있는 거는 아니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게 아니라 자, 머릿속으로 떠오르거나 머릿속으로 상상하거나 자, 우리가 뭔가 이런 어떤 감각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것들과 더 연관돼 있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예술의 본질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게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 여기서 말도 안 되게 병거리든지 자전거든지 없는 것을 제시했다. 그냥 사진으로 제시하고 복사물로 제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데, 자,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 이게 말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고 만져본 적이 없는데 뭔가 있고 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 어떤 삶 속에서 뭔가 작용점, 지렛대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술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첫 번째 문단에 이제 가운데 부분 보시면 자, 20세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가 누구냐? 우리가 대부분 다 이제 피카소를 드는데 그 피카소보다 훨씬 더 이제 능가하는 인물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이제 듀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듀샹이 이제 왜 유명한가? 그 굵은 글씨로 있는 것처럼 예술의 본질과 예술이 수행해야 될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개념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듀샹이 첫 번째 이미 부서진 작품을 사진으로 찍거나 이제 편지라든가 다른 것들로 전시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잘 그걸 본 적은 없지만 그것에 대한 기억이라든가 유출을 통해서 그 작품을 이렇게 듀샹이 그걸 전시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망막이 아니라 뭘 관람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 예술 작품을 보면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청각을 통해서 어떤 작품 직접 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듀샹이 2차적으로 시도한 전시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게 있다. 말할 수 없는 게 있으려면 말할 수 있는 게 전제가 돼야 되죠. 아니, 그거를 지금 깨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듀샹이 전시하고 있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소변기나 병거리가 갖고 있는 역할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말이 안 되는 순간, 말이 안 돼야 우리가 지금 초월적인 걸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이 되는 순간 우리는 거기 말이 되는 거에 머물려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병거리가 예술이야? 왜 예술이지? 근데 예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예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왜 예술이 아닌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예술이라고 얘기하면 왜 예술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의 내용이 소변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더니티와 완전히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모더니즘으로 가요. 그러니까 모더니티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집중이라고 얘기했죠. 포커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모더니즘으로 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티끌 하나라도 연관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런 쇼크나 그런 어떤 반향을 준 게 바로 듀샹의 지금 예술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작용들을 예술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구체적인 사물, 어떤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어떤 오브제를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작품은 오브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브제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브제가 하는 역할들이 뭔가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 연상시키는 게 바로 예술이고,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한 너 계속 이 작품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듀샹이 이야기하는 예술 작품은 초월적인 것이라니까. 이 오브제는 그거를 타고 들어가라는 거죠. 이게 지금 소변기나 뭔가를 자꾸 작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돼요. 근데 이제 타고 들어갈 사다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작품인데 아니라니까. 타고 들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선생님이 없어. 그럼 우리가 이 선생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지금 그게 있어요. 물리적인 존재가.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물리적인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그 물리적인 어떤 그래도 뭔가를 얘기하려면 어떤 명령을 그거를, 그 생각을 뇌에서 반드시 지워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일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를 타고 들어가려면, 달을 보려면 부처님의 손가락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아주 도발적으로 변기를 전시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뇌 속에서 지우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누구나 다 지금 부처님의 손가락만 봐요. 그리고 부처님 손가락이 달을 지키고 있는데 달은 관심이 없어. 부처님의 손가락만 있어. 예쁘네, 섹시하네. 그러니까 듀샹은 이 부처님 손가락 대신에 똥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 안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네.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그러니까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상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식을 깨라는 얘기고. 자, 그런 의미에서 듀샹이 지금 왜 천재냐, 왜 듀샹의 지금 이런 작업들이
제가 볼 때는 100년, 200년 동안 갈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천재가 나온다라면 듀샹 이후 한 200년이나 300년 뒤에 나올 거예요. 왜? 듀샹이 지금 해놓은 일들이 너무 파장이 크고 지금 계속 우려먹고 있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술의 본질과 예술이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초월적인 거, 신비한 거, 말할 수 없는 거.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예술의 본질이 해야 될 일들인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것처럼 모더니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 다시 말하면 근대인들이 느끼는 감정들, 근대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들, 그게 뭐 고통이든 슬픔이든 희노애락이든 거기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것들이죠. 다 땅에만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상 표현주도 마찬가지고 듀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저 너머 세계죠. 저 너머의 세계. 그러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생각들, 느낌들 이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힘들다는 거고,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아주 도발적으로 우리가 전혀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날려버리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막 예술을,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망막 예술을 우리가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그 사라지게 하려면 뭐예요? 눈을 파야 돼요. 눈이 없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지금 지구에서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할 때 뭔가를 일으키려면 우리가 시작점으로서 뭔가를 때려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인 사고였죠. 근데 이제 갈릴레오가 나서 한 게 뭐예요? 뉴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운동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만 있는 걸 어떻게 아냐? 지구가 없어져야 돼요. 자, 지구 밖에만 나가면 물건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움직이는 것을 멈추려면 외부 힘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운동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지구에서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인간에게는 또 그런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는 어떤 논리적 형식, 인간이 사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를 살면서 사유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고착화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고, 근데 초월적인 거, 말할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이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타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다른 형태의 그 시각, 다른 형태, 그러니까 이것도 시각도 굉장히 엎여 있는 말에 다른 형태의 어떤 접근 방식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제 이 가이거가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게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병걸이라든지 복제품, 모방품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이 파격적인 형태의 듀샹의 이제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방대한 이제 비평이나 문헌들을 개발하는데, 자, 그 대부분의 방대한 비평과 문헌들이 여전히 모더니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슬픈 현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듀샹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술 다 때려쳐버리고 체스 선수가 돼요. 이 바보들 아무리 노력해도 니네들은 이해를 못하는구나. 초월적인 것이 있고 뭔가 말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예술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향하는 것들이고 그것을 넘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술가들이 왜 천재이고 왜 그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냐, 이런 정말 이제 예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해녀라고 이야기했지만, 자, 이 해녀들이 수심 뭐 50m, 100m 들어가지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본단 말이죠. 어부들은 볼 수 없었던,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근데 백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죠? 카산드라. 카산드라가 예언하지만 아무도 안 믿잖아요. 지금 이제 예술가들, 듀샹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듀샹도 계속해서 그 노아의 방주처럼 곧 비가 홍수가 내린다, 배를 만들어라. 근데 아무도 안 믿죠. 이제 듀샹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의 새로운 형태의 본질,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기능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초월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비평가들은 여전히 그 지금 모더니티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키치적인 사유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이 먹고 사는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구조 안에서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거를 다시 재생산하고 모방하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팝아트로 가버리는 것들이죠. 팝아트나 개념이나 뭐 컨셉트나 이제 이 듀샹 이후에 나머지 어떤 모든 작업들이 듀샹이 원래 지금 제시했던 그런 길들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것뿐이죠. 실제로 이제 듀샹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세계, 말할 수 없는 세계, 그다음에 예술가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더 나아진 어떤 형태의 진보가 이제 전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이제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1971년에 쓴 이제 기사에서 듀샹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작업이 있는데, 1912년 이후에 짧은 몇 년 만에 그는 이제 그 후 50년 동안 첨단 예술, 오타인데 이제 어드밴스드 아트라고 하는 그런 첨단 예술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선례를 남겼다. 그리고 이제 아방가르주의는 미래주의 비전에 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 비전의 모든 의미를 연구하고 첨단 예술을 자신의 원래 아이디어에 대한 정교화, 변형 및 요약에 불과한 것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제 듀샹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술가, 20세기 진정한 예술가, 진정한 뭔가 아방가르디스트는 이제 이 그린버그에 따르면 듀샹 하나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여기서는 짧게 50년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0년, 앞으로 200년 사이에 듀샹 정도의 이런 위상을 가진 이런 어떤 예술에 파급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등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듀샹이 시도했던 것은 이제 그 다다음 줄 보시면 이제 산업적으로 생산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그 예술 작품으로 이제 제시된 것들이 과연 어떤 코노테이션을 갖는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확연하게 나눠져요. 이거를 초월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단순하게 이제 개념 예술로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개념 예술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뭐 예술가라고 하는 것이 직접 뭐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직접 어떤 예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개념을 제시를 하고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술가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조영남 같은 사람이죠. 조영남 이런 사람이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하고 이 일은 딴 사람한테 시키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그런 화가들 많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대가라고 화가들 보면 조수들이 되게 많아요. 조수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대가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던지면 그런 조수들이 숙련된 조교들이 그런 어떤 작품들을 협업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들도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바로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고, 미켈란젤로 그 그림 다 그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그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듀샹의 생각을 그냥 어떤 컨셉추얼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것들이 그냥 이런 어떤 일반적인 작품들보다는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자, 이게 이제 초월적인 것이 또는 신비주의적인 또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예술의 역할, 그런 것들을 인도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이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찰스 테일러가 이야기한 에피파니의 한 방편이다. 그러니까 자연 개념, 신 개념, 이걸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모더니티에 대한 반대로서 모더니즘, 그다음에 이제 시각 예술, 뭐 컨셉추얼, 또 팝아트에 대한 반대로서, 이 키체에 대한 반대로서 이런 듀샹의 이제 시도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뭐 단순하게 뭐 기독교인, 뭐 종교인, 뭐 이런 걸 떠나서 자, 예술이 하는 역할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단순하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능이고 장애인이고 그냥 하나의 기술자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예술가들은 선지자고 메시아고 뭔가 초월적인 이런 어떤 길들을 제시하는 자인가? 이게 이제 엄청난 큰 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들 아까도 얘기했던 건 좀 이제 그 시금석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가장 민감하게 세상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예술가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제 모든 예술가들은 다 그렇진 않을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장인이나 테크니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뒤에 가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시대적 흐름을 바꾸고 시대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예술가들이에요. 시인, 문학가, 화가들, 음악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건 딱 두 가지라고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했죠. 기계 또는 기계론 또는 자본주의 이 두 가지가 모더니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0세기 과학혁명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에게는 이런 생리화학적인 작용 그리고 그거는 기계와 똑같이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18세기 들어오면서 자본주의로 점차 확대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그 경제적인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이나 이런 어떤 지적인 것들이 전부 다 또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들인데 자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 유일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예술가라는 거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제 이 듀샹이 이제 이 1930년도, 40년도, 50년도에 이제 이런 어떤 고민들을 통해서 왜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려고 하는지 이런 어떤 고민들이 드러나 있어요. 자, 1930년도 미국의 가장 특수한 상황이 뭐냐면 경제공황이었어요. 경제공황.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그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아실 텐데, 자, 미국이 가장 성공한 나라였고, 가장 부유한 나라였고, 어떻게 보면 세계를 이끌고 가는 선진국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하죠. 자, 그 망한 이유가 뭐냐면 자본가들의 탐욕이에요. 돈 넣고 돈 먹다가, 리먼 브로더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선물이라고 하는 게 프레젠트가 아니라, 자, 내년에 있을 이익을 기대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걸 예상하고 그 집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가치에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지금 선물인데 얼마나 탐욕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본을 착취해 가지고 있게 될 그 부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뭔가 이익을 발생시켜서 그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죠. 또 그거를 담보로 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들인데 이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1930년도, 40년도에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세계관들이었어요. 이거가 어떻게 보면 인간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고 인간의 삶을 동물적인 수준으로 타락시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떤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이제 소비에트 사회에서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해야 되고 인간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어떤 동등한 경제적인 삶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자본주의에 대한 반론이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좌익 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지성인들이 흡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이제 구현해 놓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주의적인 리얼리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과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아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아픔 또는 기계주의라고 하는 아픔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폴록이라든지 이런 어떤 추상 표현주의 또는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작품들이죠. 자, 이거는 여전히 우리는 이 모더니티 안에 있게 되면 아무리 그거를 막고 새롭게 변혁하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초월적인 방식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이제 법정 스님 법문 듣다가 그런 얘기 하시던데, 자, 이게 이제 금으로 된 안경이에요. 금으로 된 안경. 주지 스님이 금으로 된 안경이 너무 이제 갖고 싶은데 가졌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자한테 시켜가지고 야 이거를 갖다 파묻어라. 저 제자가 가서 파묻었어요. 그럼 잊어버렸을까요?
계속 생각하는 거죠. 계속 생각하는. 다음날 이제 제자 불러가지고, 야, 그 패분을 갖고 와봐라. 야, 칼 줘봐. 칼로 이제 막 긁어서, 이건 이제 진짜 금이 아니네. 그냥 금도금 한 거네. 갖다 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죠. 자, 지금 추상 표현주의와 모더니즘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초월할 것인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화시키지 않으면 다음 세계로 못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던 시각예술, 망막예술에서는 이게 금이야, 이게 아름다워, 이게 좋은 거야. 그러면 이거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야만 이 모더니티에서 벗어나서 모더니즘으로 가게 되는 건데, 자, 이런 일련의 운동들이 추상주의 또는 추상 표현주의 또는 모더니즘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감각적인 방식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변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든 시도들을 일거에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모더니티적인 수준에 있어서 이게 이제 파격적인 예술이고 뭐 첨단 예술이고 막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을 보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보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 지금 뭐 병거리도 마찬가지고 듀샹의 이제 변기도 마찬가지고, 이걸 자꾸 이제 뭐 그 섹시한 패티시와 연관을 시켜서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병거리가 남자의 성기를 닮았다든지 뭐 여성의 뭐 어떤 부분을 닮았다든지, 그래서 이제 듀샹이 그런 어떤 성적인 판타지를 여기에다가 구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웃기죠. 듀샹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자기는 이걸 타고 지금 저 너머의 세계로 넘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부처님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부처님 손가락이 빨간색이네, 파란색이네, 노란색이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듀샹의 작품에 대한 해석들, 이것과 관련되는 수많은 어떤 비평적 문헌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모더니티에 갇혀서 초월적인 세계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런 모습. 여전히 이건 금이야, 금으로 된 안경이야 라고 하는 이 세계관에 갇혀있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자, 이런 현실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다 키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키치라고 이야기하는.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위로받고 뭔가 감동받고 뭔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예술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쾌락을 준다. 칸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쾌를 불러일으키는, 자, 그게 이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은 아름다워야 되고 숭고해야 되고 뭔가 어마어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뭔가 엄청난 충격으로 그것들을 다 갈아엎어버린 게 지금 듀샹이죠. 그렇게 되면 니네들이 거기에 못 떠난다. 자꾸 그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아남게 되지 부처를 죽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가 되려면 부처를 죽여야지. 우리가 예술로 들어가려면 그 예술을 뛰어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지. 자꾸 그것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으면 절대로 그 예술이 지금 지향하려고,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해녀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 해녀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우리가 지금 봤던 거, 정말 그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자꾸 그거는 이야기 안 하고 해녀가 이쁘네, 해녀가 키가 작네, 해녀가 뭐 숨을 잘 수 있나, 이런 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가이아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표면에 얽혀있는 그 기성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 표면적인 특성에만 얽혀서 자꾸 거기에 대한 담론들이 이어지는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더욱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그 병거리 거를 보시면 그 파일도 다 보내드렸나? 그 병거리 한번 보세요. 병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그 병을 세척하고 이제 걸어 놓는 거죠. 말리기 위해서 세척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하죠. 이 들쑥날쑥한 각도는 프레임의 더욱 우아한 곡선과 강렬한 대조를 이룬다.
이거는 뭐 인체의 흉곽, 여기 있는 그 갈비뼈죠. 흉곽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물체의 충격적인 의인화된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자, 이런 해석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듀샹의 이제 변기도 이제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각적인 특징이 이 제작자가 뭔가 여기에다가 아이디어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어떤 힌트가 아닌가,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고 이런 어떤 해석들을 했죠. 근데 이제 듀샹은 단호하게 자기는 이런 기성품을 선택한 것이, 자, 미학적 즐거움. 지금 우리가 그 대상을 보면서 아, 이거 예쁘다, 뭔가 반짝인다, 우리에게 호기심을 준다, 이런 것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듀샹의 생각은 우리 눈을 파내기 위해서 도발적인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더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생각들을 전부 다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자 폭탄급의 대상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듀샹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오브제를 구르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겠죠. 왜냐하면 더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제 A라고 하는 대상보다는 B라고 하는 대상을 더 중시했을 수 있을 텐데, 하여튼 그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대상을 보면서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 그런 어떤 쾌락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듀샹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가공되지 한 물체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전혀 가공되지 않은 한 물체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 아까도 이제 김남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기 그 변기라든지 아니면 병거리라든지 자전거 바퀴가 예술 작품이 아니라, 자, 예술 작품은 이 오브제와 그 다음에 나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열리는 세계예요. 자, 그거를 테일러가 자기 목적적 에피파니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대상을 볼 때마다 이 에피파니가 생기지 않아요. 듀샹이 고민한 게 그거죠. 내가 A라고 하는 대상, 병거리, 변기라고 하는 대상을 봤을 때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나와 이 대상 사이의 관계가 폭발적으로 전개가 돼서 여기서 길이 열릴 것인가, 이걸 고민한 거죠. 그래서 자기 목적적인 에피파니가 등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적적 에피파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사람과 전혀 공유할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을 갖는, 자기 완결적인 거라는 거죠. 자기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그 작품을 볼 때 나만 알 수 있는, 그런데 그 작품의 세계가 초월적인, 말할 수 없는 이것들을 보여준다는 것들이죠. 그 초월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일단 나한테는 이게 X로 보인 거고, 또 A한테는 이게 Y로 보일 수도 있고, Z한테는 이게 C로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게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뭔가 그런 어떤 길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에피파니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에피파니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보여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초월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기성품의 발명으로 이어지는 상황, 이 기성품이 어떻게 예술 작품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획 단계. 그래서 이 듀샹이 이 기성품이라고 하는 레디메이드를 어떤 방식으로 예술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들, 과거의 스토리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기성품을 수용하는 다음 세대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듀샹이 이렇게 이제 처음 던졌는데 이게 처음에 먹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차 먹히게 되고, 이거에 대한 이론들이 또 개발이 되고, 철학자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이론 개발이잖아요. 그 이제 헤겔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항상 늦게 날죠. 남들 다 자고 나서 이제 몇십 년 뒤에, 몇백 년 뒤에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는 것이 있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 듀샹의 작업들이 어떻게 또 안착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로 잘 안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안착되고 있는 것인지는 이제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듀샹과 듀샹의 후속 영향들이
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과정.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듀샹이 이런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만들어가는 과정,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만든 이 기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론화되고 제도화되면서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형태. 자,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이제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제이슨 가이거가 던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듀샹이 이 기성품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장르 또는 예술적인 정의, 예술적인 기능을 만들어 갔는가, 이제 이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 이제 그가 출생에서 성장한 전 배경 과정을 좀 살펴보면 몇 가지 그 시사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셀 듀샹은 이제 1887년 이제 프랑스의 노르망디 크레봉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이제 공증인이었어요. 그게 뭐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아이가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 다 아티스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형 2명 있었는데 형 2명이 가스통 듀샹하고 레몽 듀샹이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한 아방가르드 입체파 화가들이었어요. 자, 여기도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그 형 가스통은 프랑스의 이제 방랑시인을 기리기 위해서 뭐 자크빌롱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개명하게 되고, 또 이제 마르셀의 여동생인 그 수잔도 예술가로서 이제 경력을 쌓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제 장 크로티도 그 유명한 이제 화가였고, 또 듀샹하고 몇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불행한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첫 이 기성품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도움을 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불행한 레디메이드는 이제 뭐냐?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다가 기하책, 수학책이죠. 수학책을 이제 끈으로 걸어두고서 바람이 이제 책을 통과해서 스스로 문제를 선택하고 페이지를 넘겨서 찢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장면들을 묘사한 거죠. 굉장히 이제 도발적인 생각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기하학, 책, 바람, 이것에 함몰되면 안 돼요. 지금 이것이 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감상하면서 어떤 세계로 우리가 빠져나가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듀샹에게 영향을 미쳤던 거는 이제 2명의 형이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2명의 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 퓨토 그룹이라고 하는 입체파 화가들의 모임의 중추 핵심 멤버들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퓨토 그룹에 그 자연스럽게 형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독립작가협회에서 전시회를 할 때 듀샹이 계단을 내려가는 나체화라고 하는 그림을, 입체파 그림을 전시를 하는데, 이제 이 퓨토 그룹에서 자신들은 정통 입체파라고 생각했고, 그런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자, 듀샹은 지금 계단을 내려가는 나체화라고 하는 것이 입체파를 원형은 하고 있지만 자신의 어떤 독특한 색깔들이나 스타일들을 입혀서 제시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전시 불가 판정을 받아요. 전시 불가 판정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 퓨토 그룹하고 한바탕 이제 싸우고, 내가 니네들 가만두나 보다. 이제 거기서 이제 독립 선언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훨씬 더 이제 뭔가 입체파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4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그 퓨토 입체파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자, 그 우리가 이제 입체파라고 할 때 많이 알려진 사람이 이제 조지 브라크하고 피카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브라크하고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물 형태를 기하학적인 단순화시키고, 또 그 묘사된 사물을 이제 통일성을 깨서 다중적 관점으로
표현을 하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재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묘사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물음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그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복사하거나 이제 묘사하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것들은 우리가 이제 원근법을 통해서 뭔가 화면에서 중요한 게 있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것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그림이 됐든지 간에 뭔가 핵심적인 것이 있고, 그 핵심적인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다 처리해서, 자, 이런 어떤 원근법이라든지 이 기하학적인 방식의 이제 이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통일된 관점들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시점이 우리가 소실점처럼 뭔가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몇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들이 딱 규정을 해버린 것들이죠. 자, 그거를 깨려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입체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 이것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소실점 또는 뭐 여러 개 그 소실점으로 가지고 단순화시키는 것들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동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모습들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재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일관된 또는 일률적인 또는 일방적인 형태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그 재현 개념에 대한 그런 반기를 두고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입체적으로, 다중적으로,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입체주의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11년도 브라크의 촛대, 자, 이 작품을 보시면, 자, 여기서도 자, 이게 촛대예요. 이 그림 보시면 지금 큐비움에서 그린 거죠. 자, 이걸 보자마자 촛대를 금방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촛대가 다 널려 있어요. 모든 공간에 다 배치가 된 것들이죠. 자, 이걸 이제 뭐 뒤에 가서는 올 오버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추상 표현주의에서 이제 올 오버 정도가 등장하는데, 그 우리가 그림 그릴 때는 뭔가 이제 중심적인 사물이 있고, 그 중심적인 사물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부수적으로 이제 배치하는 것인데, 자, 올 오버에서는 뭐가 중심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전체가 다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배경이면서 중심이고 중심이면서 배경인 것이 지금 이런 어떤 입체파의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이 촛불을 잘 찾아보면 있어요. 촛대를 잘 찾아보면. 자, 그런데 이 개별 물체를 우리가 잘 읽어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관된 어떤 환영적 공간, 일관된 하나의 그 좁은 공간이든지 아니면 명확한 공간 속에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 전경과 배경, 그러니까 전체와 이 어떤 집중된 어떤 특수한 사물들, 또 묘사된 사물하고 그것이 있는 어떤 전체적인 공간, 자,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이 입체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 개념들이 여기서는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작품 자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이제 이런 작품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재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묘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새로운 성찰들을 요구를 하는 것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브라크와 피카소는 한 번도 자신들이 어떤 형태의 입체주의자들이고, 입체주의가 무엇이고 재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논증적인 형태나 아니 비평적인 형태로 제시한 적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입체주의, 다시 말하면 피카소나 브라크의 입체주의는 한 번도 공적인 해석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아,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작품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고, 이 사람들은 그냥 묵묵하게 자기의 스튜디오에서만 이런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 가고 제작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데,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저 피카소의 게르니카라고 하는 작품도 보면,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게 뭐예요? 스페인 내전이에요. 스페인 내전에서 뭔가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한 거죠. 그러면 게르니카의 주제가 뭐냐? 스페인 내전인가? 그렇게 해석하면 모더니스트에 머무는 거죠.
자, 입체파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모더니즘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모더니즘 방식,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찰스 테일러가 이야기하는 에피파니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절대로 게르니카 작품에서 스페인 내전을 보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다음 세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 뭔가 이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초월적인 거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아, 스페인 내전 가슴 아프네. 아, 좌파 우파가 싸우더라. 얼마나 사람들이 불쌍할까. 이 사회를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모더니티고 피카소의 작품이 키치로 전락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드라이브를 거느냐에 따라서 자, 이 피카소나 브라크가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가, 또 듀샹이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해석이 달리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듀샹은 이제 이런 피카소의 입체주의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작품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많이 접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피카소의 이 새로운 형태의 시도들, 이 모더니즘적인 시도들은 1911년에 파리에서 있었던 독립작가전에서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아이러니한 게 그 입체파 전시회인데 브라크와 피카소의 작품은 한 품도 하나도 전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기하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브라크와 피카소가 지금 고민하는 초월적인 세계하고, 그런데 피카소나 브라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입체파의 기술만 가지고서 모더니티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듀샹도 마찬가지고 A급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테크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테크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양식이죠. 스타일인데 그 양식을 통해서 모더니티를 지지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근대인들의 정서적인 구조를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초월적인 세계로 넘어갈 것인가. 자, 이런 어떤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피터 그룹에서는 피카소라든지 브라크가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작업들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작업들이 뭐냐면 이제 클레이즈라든지 메첸거 같은 경우에는 자, 입체파에 대해서 이론적 논문을 쓰게 되죠. 입체론이라고 하는 듀큐비즘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발간하면서 입체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해설서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피터 그룹이 이제 굉장히 왕성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작품 활동도 하지만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듀샹한테는 굉장히 반감이 가게 되는, 또는 뭔가 원래 지금 피카소나 브라크가 시도했던 그런 입체주의가 가지고 있던 그 새로운 형태의 예술, 그러니까 예술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초월적인 거, 말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향해야 되는가, 에피파니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 현실적인 작가들에서는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달은 보지 못하고 그 제시가 되고 있는 그 부처님의 손가락만 보고 그것만 계속해서 따라가는, 자, 이런 형태가 지금 피터 그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5페이지 보시면 듀샹은 이제 처음에는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는 이제 폴 세잔 1910년도에 이제 폴 세잔 스타일들을 모방하게 되고, 그래서 인상주의 방식으로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예술가의 아버지 또는 이제 흡연가, 이건 1891년도에 만든 이제 세잔의 조상화를 모방한 건데, 오마주한 거죠.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인상주의 작품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11년도에 피터 그룹의 영향을 받아서 최초로 입체파 작품을 그리게 돼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여기 도판에 나와 있는 소나타라고 하는 그림에서 예술가의 어머니와 세 명의 딸들을 이제 묘사한 작품을 이제 만들게 되고,
이것도 이제 여전히 이제 뭐 입체파라고 하지만 인상주의적인 또는 표현주의적인 그런 표현주의적인 형태. 그러니까 표현주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제 모더니티적인 거죠. 왜냐하면 작가의 인상, 작가가 느끼는 인상,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들, 작가가 느끼는 어떤 이런 정서들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더니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초기에는 계속해서 습작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려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몇 달 뒤에, 그러니까 1911년 이후에 몇 달 뒤에 이런 어떤 작품들을 그리고 나서 새로운 관심들을 갖게 되는데, 그 관심이 습작 이상의 작품으로 남게 돼요. 그것이 이제 1912년도 12월에 그가 그린 기차 위의 슬픈 청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 나체화라고 하는 이제 그림인데, 자, 계단을 내려가는 나체화는 이제 1판이 있고 2판이 있어요. 버전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버전 1이 1912년 12월 달에 이제 그려진 것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자, 모두 다 회화인데, 그림인데,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정적인 거죠. 이 정적인 매체 안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2차원 평면 공간에서 어떻게 3차원적인 운동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자, 그 피카소나 브라크가 고민했던 것은 재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묘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는 사물을 볼 때 항상 우리 눈이라고 하는 1인칭 시점 또는 하나의 소실점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진정한 형태의 재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70억 개의 눈들이 있고, 이 70억 개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특징들이나 어떤 본질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내가 보는 대로 세상이 전부 다 돌아간다 그러면 이 세상은 그냥 너무 단순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재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자, 듀샹은 그걸 이어받아서, 자, 2차원 평면 공간 속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3차원적인 이 운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듀샹이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인터뷰에서. 자, 나는 움직임의 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은 추상입니다. 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 개념이죠. 우리 눈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T1 시간에 움직이고 있는 한 점만 보죠. 근데 이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돌아가는 것들은 우리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T1, T2, T3, T4 각 시간 단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뭐죠? 예? 그 만화처럼 이렇게 짝짝이 남겨지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머릿속으로 추상작용을 통해서 동영상처럼 이어가는 것들이죠. 자,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사람이 똑같이 실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림 내에서 마치 그 사람이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계단을 내려가는 나체화예요. 그림 보시면. 자, 계단도 보이지도 않고 여기 있긴 하네. 이게 나체화 누군지 알 수도 없죠. 근데 밑에가 써 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나체화. 자,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이게 아름다운 나체고 이게 지금 걸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건 도식이죠. 자, 내가 있고, 자, 작품이 있고, 내가 이 작품을 보면서 작품 속에서 뭔가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나와 이 그림 속에서 이 중간 사이에서 뭔가 터진 거죠. 포텐이 터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논리적 추상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죠. 왜? 그림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전혀 나체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작품을 만나게 될 때 동시에 나와 이 작품 사이에 에피파니가 생기는 거죠. 에피파니가.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움직임은 감상자의 눈에 달려 있고 감상자는 그것을 그림에 담아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죠. 실제 존재하지 않은데, 자, 우리 눈, 자, 여기서 이제 눈은 이제 마음의 눈을 가리키는 것이고,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또 다른 세계, 이걸 우리가 자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거를 에피파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강렬하게 드러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바로 예술가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렇게나 그린다고 해서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일정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게 됐을 때 더 강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더 희석될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작품을 그리는 그 작가들의 테크닉이든지 아니면 그런 고민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듀샹이 이제 이 초기 작품 단계에서 1911년도 이 계단을 내려가는 나체화에서 이 고민했던 것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작품 속에 있는 어떤 것, 자, 그게 이제 형이상학적 원리예요. 작품 내에 뭐 비례 대칭 균형 일치 뭐 이런 어떤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작가, 예술가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들이나 느낌들을 그런 화폭에 담아냈는가. 자,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예술 정의예요. 그런데 듀샹이 생각할 때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작품 내적인 어떤 특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 작가가 작품 속에 어떤 감정을 심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가 뭐예요? 작품과 감상자 사이에 일어나는 포텐이에요. 자, 이게 지금 3000년 만에 새로운 형태의 예술 개념이라는 거죠. 듀샹이 위대한 이유가 이제 그거죠.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저 세계로 넘어가는 건데, 저 세계에 어떻게 넘어가는 거니까, 처음에는 예술 작품 속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의 사람들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근대에서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초월적인 것들을 이 작품 속에 담아 넣으려고 했어요. 듀샹은 이것도 아니고, 1번 형이상학적도 아니고, 2번 심리적인 것도 아니고, 자, 세 번째로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품과 감상자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안에 3차원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에피파니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1912년도에 입체론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쓴, 입체파에 대한 글을 쓴 글레조와 맺힌 거는, 자, 그림은 자신 안에 그것의 구실, 즉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담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작품의 시각적 자율성을 주장했다. 자, 이건 1번이죠. 형이상학적인 작품 내에 어떤 일반적인 특질이 있다. 초월적인 형질들이 그런 어떤 작품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그 돌 속에, 대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형이상학적 특질, 그거를 조각을 통해서, 끌을 통해서 형상화시키는 걸 예술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작품 내 쪽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피카소도 그렇고 그 브라크도 그렇고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듀샹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스스로 입체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작품의 형이상학적 성질이 있고, 그거를 작품 속에서 구현해 내놓은 것이 예술 또는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듀샹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예술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듀샹은 그림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림의 암시적인 제목과 그림 속 형상의 준기계적인 등장 사이의 대조를 통해서 파생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속에 있는 제목, 또 그림 속에 있는 형상, 자, 이것들이 감상자가 감상을 할 때 대조, 뻥 터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을 하는 거예요. 어마하게. 그러니까 충돌이 강도가, 인텐시티가 크면 클수록 저 너머의 세계로 더 많이 넘어가는 것들은, 이게 이제 약하면 약할수록 저 세계에 못 넘어가는 거죠. 그 세계에만 머물렀게 되는 거죠. 자, 대조다. 대조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조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 대조가 되려면 이제 이 칸트의 숭고 개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숭고도 여러 가지 찔의 숭고가 있는데 가장 고귀한 형태의 숭고는 우리의 이성적인 것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논리적인 사고를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야 숭고가 강한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 뇌에서 또는 우리 생각에서 계속 그걸 계산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숭고가 절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형태의 크기, 뭐 어마어마한 형태의 고통, 뭐 어마어마한 형태의 어떤 기괴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압도를 할 때 우리에게 서블라임이 생기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듀샹도 예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초월적인 세계로 우리가 가는 것들인데 그 초월적인 세계가 어떻게 가능한가? 자, 이런 어떤 압도적인 대조를 통해서. 자, 그래서 지금 변기가 필요한 거죠. 왜? 사람들 다 혐오하니까. 자,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끊어버리고, 자, 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모더니티를 벗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근대인들의 심리 구조들을 전부 다 제거함으로써, 그래야 순수 세계로 넘어가고, 그래야 초월적인 세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그래야 이 말할 수 없는 세계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듀샹이 이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과격한 형태, 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예술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가 시도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초월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초월적인 세계로 가기 위해서 만드는 오브제, 그 매개에만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담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그런 것들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문화, 현대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